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감동푸드 오태성 회장의 차가운 선언이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준호야, 집안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37 아들의 간절한 눈빛도 소용없었죠. 회장의 매서운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청계천 근처 반찬 가게를 하는 분입니다. 밥집이라고 했나? 우리 집안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태성의 미간이 차갑게 찌푸려졌습니다. 사람은 출신으로 증명된다. 50년 동안 쌓아온 이 회사의 명성과 전통을 지켜라. 하지만 이 냉혹한 아버지가 한 달 후 똑같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그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10년 전 화재 현장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감동푸드 본사 25층 이사회실의 커다란 창가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스며들었죠. 오태성 회장은 평소처럼 다림질이 완벽한 회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백발이 희끗한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50년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였습니다. 작은 쌀집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 식품 그룹으로 키워낸 감동푸드의 역사가 바로 그의 인생이었죠. 벽면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공로패들이 그 세월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산업훈장, 경영인협회에서 수여한 명예의 방패, 그리고 수출 1천만 달러 달성 기념패까지 모든 것이 그의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태성은 광이 나는 검은 구두 발끝을 바닥에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곧은 어깨와 매서운 눈매는 여전히 카리스마를 발산했지만 잔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손목에 찬 금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아들 오준호가 들어섰습니다. 37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죠. 네이비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쓴 그는 감동푸드 연구소 개발팀장이었습니다. 슬림한 체형에 정중한 걸음걸이로 아버지의 책상 앞에 섰죠. 손에는 늘 그렇듯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봤죠. 매서운 눈매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관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앉아라.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맞은편 가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이사회실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공사장의 기계음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태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죠. 잔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기대와 궁금함,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그의 시선이 준호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군. 태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보다는 예의에 가까워 보였죠.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죠. 그 안에는 수인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죠. 긴 흑발을 뒤로 묶고 앞머리를 단정히 넘긴 깔끔한 스타일의 여성. 작은 얼굴에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그녀였습니다. 청계천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분입니다. 태성의 미간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준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가게 이름은 진심백반이에요. 전직 영양사 출신이고요. 영양사? 태성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관심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함께 스며나고 있었습니다. 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취업 대신 직접 사람들에게 건강한 밥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백반집을 차리셨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성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발 아래 펼쳐져 보였죠. 롯데타워가 멀리 우뚝 솟아 있었고 한강이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밥집이라고 했나? 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회색 정장을 입은 늙은 남자의 실루엣이 겨울 하늘과 대비되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 그분의 음식 철학이 저와 정말 비슷해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든다는 그 마음이요. 첨가물 없이 정성으로만 요리하시거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죠. 수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고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태성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서며 아들을 바라봤죠. 매서운 눈매에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죠.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태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어 손가락으로 돌렸습니다. 집안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50년 동안 쌓아온 이 회사의 명성과 전통 말이야. 태성은 벽면의 액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감동푸드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연대순으로 걸려 있었죠. 1970년대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현재의 대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검은 머리에 강단 있는 표정의 태성이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였죠. 너는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에 걸맞은 배우자를 만나야 해. 준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그분도 충분히 훌륭한 분이세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철학? 태성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그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반찬 가게에서 무슨 철학이 나오나? 그런 건 배부른 소리야. 이사회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벽면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태성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었죠. 단아한 단발머리에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그리워 보였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죠.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죠. 언제나 강단 있고 확신에 찬 모습만 보여주던 아버지가 순간 나약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하지만 태성은 곧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준호를 바라봤죠. 그의 얼굴에는 다시 권위 있는 회장의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죠.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왜 안 되는 거죠? 이유를 굳이 설명해야 하나? 격이 맞지 않는다. 격이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람을 격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욱 그래야 해. 태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자가 마주선 채 서로를 바라봤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작은 쌀집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준호의 말에 태성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외투를 집어들었죠. 바로 그래서 더 잘한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태성은 이사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준호야, 다시 생각해봐라. 아직 늦지 않았어. 준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수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백반집에서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동푸드 본사 23층 전략본부실에서 강도은 상무가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번들거리는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의 입가에는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훈은 감동푸드에서 15년을 일하며 승승장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 출신답게 모든 일을 전략적으로 접근했죠. 특히 후계 구도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준호가 자연스럽게 후계자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그였죠.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제면과 사회면을 꼼꼼히 살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죠. 턱선이 날카로운 얼굴에 자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님, 강도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말끝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죠. 재미있는 소식 하나 드릴까 해서요. 감동푸드 오준호 팀장 결혼 소식 들으셨죠? 상대가 청계천 백반집 사장이래요. 도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인위적인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죠. 위생 관리는 어떨까요? 그런 작은 가게들 보면 관리가 엉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도훈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맥을 정리해둔 명함들이었죠. 그는 차례로 몇 군데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뒤 태성의 비서가 아침 신문들을 들고 이사회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성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었죠.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신문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신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성은 늘 그렇듯 경제면부터 펼쳐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회면으로 넘어가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심백반 위생 불량 적발, 식중독 위험 경고. 큼직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에는 청계천 일대 소규모 식당들의 위생 문제를 다루면서 진심백반이 주요 사례로 언급되어 있었죠.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태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평소보다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저럴 줄 알았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40년 동안 감동푸드를 일궈온 그였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죠. 한편 청계천 근처 진심백반에서는 수인이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들어오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죠. 신문을 본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게를 바라보고 지나갔습니다. 수인은 긴 흑발을 뒤로 묶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평소의 밝은 미소 대신 담담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앞으로 지나가던 단골 할머니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신문을 손에 들고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수인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준호가 급하게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네이비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손에는 아침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인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인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수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죠. 작은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뇨? 이런 기사가 나면 가게에 치명적이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주먹을 쥐었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날 저녁 태성은 준호를 다시 이사회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고 태성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는 신문을 가리키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봤나? 내가 뭐라고 했지? 태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앞에 서서 고개를 들었죠.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준호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죠. 진심백반은 제가 아는 그 어떤 식당보다 깨끗하고 정성스러워요. 이건 누군가의 음모예요. 하지만 태성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음모?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냐? 태성이 돌아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사람은 출신으로 증명된다. 난 평생을 걸고 이 교훈을 배웠어.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죠. 그럼 아버지도 출신으로 판단받으셨나요? 작은 쌀집 아들이라고? 태성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죠. 바로 그래서 더 잘 안다는 거다. 가난한 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그날 밤 수인은 혼자 가게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냄비를 닦고 있었죠.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밥은 다시 지으면 되지. 수인이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죠. 작은 얼굴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심백반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점심시간에도 텅 빈 테이블들만 남아 있었죠. 시장 상인들도 수인을 보면 눈길을 피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죠. 수인은 그래도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죠. 혹시나 해서 들어올 한 명의 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성에게 보고를 올렸죠. 회장님, 아무래도 후계자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죠. 오 팀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심백반은 완전히 한산해졌습니다. 수인은 홀로 가게를 지키며 청소를 하고 있었죠. 긴 흙발이 앞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끝에는 주방일로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이 더 선명해져 있었죠. 그녀는 창문 너머로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한번 퍼진 오해가 진실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녁 가게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그에게 집에 가라고 말했죠. 가족이 중요해요. 지금은 아버님께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수인의 말에 준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감동푸드 본사 25층 이사회실에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태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과 함께 그날 아침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심백반 관련 기사들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태성은 회색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평소의 완벽한 모습에서 벗어나 피곤함이 역력한 표정이었죠.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태성은 계속 무언가에 시달려 왔습니다. 준호와의 갈등, 진심백반 사건, 그리고 강도훈의 노골적인 접근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모습이었죠. 단아한 단발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성은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회사 일로 바쁜 그를 이해해주면서도 직원들을 챙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내식당 직원들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었죠. 태성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진심백반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문 기사로만 봤던 그곳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옷장에 걸려있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죠. 지하 주차장에서 태성은 평소 타던 고급 승용차 대신 소형차를 선택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는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청계천 방향으로 차를 몰았죠. 밤 12시가 넘어 청계천 근처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지만 진심백반만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간판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려 잠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백반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 쓰고 가게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긴 흑발을 뒤로 묶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성실함이 묻어나고 있었죠. 혹시 밥 좀 남았나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죠. 수인은 손님이 들어온 것을 반가워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네, 있어요. 조금 짜지만 국은 따뜻해요. 수인의 미소는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손님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태성은 구석자리에 앉으며 그녀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수인은 따뜻한 밥과 함께 여러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습니다. 김치찌개의 국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고 각종 나물들도 싱싱해 보였죠. 태성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죠. 어떠세요? 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밥을 먹었죠.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 같은 맛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죠. 맛있습니다. 태성의 대답에 수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더 많은 반찬을 가져왔죠. 평소 손님들을 대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태성이 밥을 먹는 동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죠. 대부분은 요리 관련 자격증이나 지역 봉사활동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태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도심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이름 모를 영양사.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기사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여성의 뒷모습이었죠. 태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재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와 손녀가 그 건물에 있었죠. 아내는 손녀를 구하려다가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을 잃었고 결국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살아났습니다. 누군가 아내와 손녀를 구해준 덕분이었죠. 당시 구조 작업이 혼란스러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오랫동안 그 은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었죠.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영양사가 당시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구조 후 병원에 실려갔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했죠. 태성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태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수인을 다시 바라봤죠. 현재 34살인 그녀가 10년 전에는 24살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수인은 여전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집중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녀의 옆모습을 보니 10년 전 병원에서 잠깐 본 그 여성과 닮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연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분명 비슷한 느낌이었죠. 태성은 일어서서 그 신문 기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설명이 있었죠. 해당 영양사는 사고 당시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구조 작업을 도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태성이 조심스럽게 수인을 불렀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죠. 혹시 10년 전에 강남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수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닦으며 천천히 태성에게 다가왔죠. 왜 그러시는지. 이 기사 말인데요. 태성이 벽에 붙은 신문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수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조해 주신 분이 혹시. 태성의 질문에 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팔목을 만졌죠. 소매 사이로 희미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이 바로 10년 전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인이 바로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니.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이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그때 구조했던 노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았죠.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인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죠.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아닙니다. 태성이 수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인은 그제서야 태성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감동푸드 회장의 모습이었죠. 그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이 간직했던 죄책감과 감사함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죠.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은인을 의심하고 밀어낸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가게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계천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10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강도은의 음모든 체면이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진심백반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따뜻함이었죠. 태성은 수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은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권위적인 회장이 아니라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실에서 업무를 보는 대신 구매팀으로 향했죠. 회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에는 전날 밤의 혼란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김 과장, 태성이 구매팀 사무실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과장은 갑작스런 회장의 방문에 놀라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고? 식자재 샘플 좀 준비해줘. 가장 좋은 것들로. 태성의 지시는 간단했지만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이런 세부적인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던 태성이었거든요. 어디에 보내드릴까요? 익명으로 처리하고 주소는 따로 알려주겠다. 태성은 메모지에 진심백반의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받았죠. 태성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심백반 앞에 택배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들과 고급 쌀 그리고 각종 양념류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죠. 수인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당황했습니다. 발송 일란에는 익명의 응원자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수인은 상자를 열어보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든 식자재가 최고급이었죠. 평소 구입하기 어려웠던 비싼 재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입구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누가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태성은 그날 저녁 진심백반 앞을 지나가며 그 쪽지를 봤습니다. 수인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그는 차 안에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심백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복래 할머니였죠. 72살의 그녀는 짧은 파마머리에 회색빛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색 점퍼와 모자를 쓴 채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수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복례는 진심백반의 단골이었지만 최근 위생 논란 이후로는 얼굴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복례는 둥근 얼굴에 선한 눈매로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복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천장갑을 벗으며 수인에게 다가왔죠. 손에는 청소일로 생긴 거친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앉으세요. 수인이 복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복례는 평소처럼 따뜻한 밥과 반찬을 주문했죠. 수인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복례의 눈에는 그녀의 피로가 역력히 보였죠. 이런 일은 금방 지나가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수인의 대답에 복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야, 할머니가 봐온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꽤 많아. 복례가 밥을 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삶의 지혜가 배어 있었죠. 하지만 너 같은 착한 아이도 있단다. 복례는 수인의 평소 행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동푸드 구내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녀는 수인이 매일 아침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것을 봤거든요. 매일 아침 청계천 다리 밑에 가서 도시락 나눠주는 거 다 알고 있어. 복례의 말에 수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을 남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거 굶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챙기는 거 보면 진짜 마음씨가 고운 아이야. 복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수인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죠. 할머니가 감동푸드에서 30년 일했는데 그 회장님도 원래는 착한 분이셨어. 요즘은 좀 달라지신 것 같지만. 수인은 복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복례가 감동푸드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죠. 그분도 옛날엔 직원들 밥 챙겨주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복례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리움이 스며 있었죠. 복례가 떠난 후 수인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녀는 매일 아침 청계천 다리 밑에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게 형편이 어려워져도 그 일만은 멈추지 않았죠. 한편 태성은 복례를 만나기 위해 회사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일했던 복례가 가끔 청소 일을 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 복례가 식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 태성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어 태성을 바라봤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잠시 얘기 좀 할까요? 태성과 복례는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태성은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복례와 대화했죠. 진심백반 사장 아시죠? 태성의 질문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아이예요. 정말 착한 아이죠. 어떤 면에서요? 태성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매일 아침 청계천 다리 밑에 가서 노숙자분들한테 도시락 싸줘요. 자기 거 안 먹으면서도 말이에요. 복례의 말에 태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요즘 가게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도 그 일은 안 멈춰요. 참 마음씨 고운 아이예요. 복례의 증언에 태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인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는 복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회사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가보지 않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창고 한쪽에는 폐기 예정인 식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충분히 신선한 것들이었죠. 태성은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 상자에 담았습니다. 쌀, 채소, 조미료 등 백반집에서 필요할 만한 것들이었죠. 그는 직접 상자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진심백반 앞은 조용했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가게 앞에 내려놓았죠.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는 짧은 글귀였죠. 태성은 그 메모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인이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봤죠. 신선한 식자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복례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죠. 수인은 메모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진심이지요.
수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세상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성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인은 익명으로 온 식자재를 가게 판매용이 아닌 무료 도시락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 식자재로 더 많은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죠. 청계천 다리 및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에 보답하는 마음이었죠. 태성은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인이 받은 식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은인이 지금도 변함없이 남을 도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태성을 깊이 감동시켰죠. 그는 더 이상 수인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죠. 감동푸드 본사 23층 전략본부실에서 강도훈이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언론사 명함들과 함께 계약서 초안들이 놓여 있었죠. 번들거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그는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은 휴대폰을 들고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계 인맥을 활용할 때가 온 것이었죠. 박 기자님, 강도훈입니다. 특종감 하나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감동푸드 후계자가 서민 출신 여성과 결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백반집 사장이랑요. 도훈은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넘겨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각종 사진들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동푸드 후계자, 논란 속 백반집 사장과 결혼 강행 대기업 공주와 서민 신데렐라의 현실판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진심백반은 하루아침에 온 나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따뜻한 응원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이었죠. 가게 앞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수인에게 질문을 쏟아냈죠. 후계자와의 만남은 언제부터였나요? 결혼 계획이 정말 있으신가요? 감동푸드 회장님과는 만나보셨는지요? 수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죠. 가게 창문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진심백반의 식자재를 납품하던 도매상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죠. 요즘 워낙 시끄러워서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핑계를 대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손님들도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조용히 밥 한 끼 먹으러 왔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긴 흑발을 뒤로 묶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죠. 하지만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수인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죠. 10년 전 화재 당시 마신 연기의 후유증이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수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죠.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준호는 병원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네이비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병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거 화재 사고의 후유증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수인의 곁에 앉았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수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못나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인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한편 태성은 병원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 도착해서는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죠.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을 통해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수인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태성은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저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태성의 혼잣말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은인을 자신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는 병원 복도를 오래 서성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의 권위적인 회장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아버지였죠. 같은 시각 강도우는 감동푸드 주요 주주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모여 앉았죠. 오 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의 결혼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각종 신문 기사들을 펼쳐놓았죠. 감동푸드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계속 하락세고요. 주주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도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이미지와 수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한 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죠. 임시 경영진 체제를 고려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 회장님께서 건강상 문제라도 있으시다면 말이죠. 도훈의 제안에 주주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을 노리는 그의 의도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고려해 볼 만한 제안이었죠. 그날 밤 태성은 혼자 이사회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죠.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태성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항상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출신이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태성은 10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태성 씨, 밥은 사랑으로 짓는 거예요. 당시에는 단순한 말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깊게 다가왔죠. 수인이 매일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10년 전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아내가 말했던 사랑으로 짓는 밥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서서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과 격식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죠. 진짜 부끄러운 건 밥집이 아니라 마음을 잃은 나였어. 태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죠. 10년 전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은인을
그리고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훈의 계략과 언론의 시선, 주주들의 압박까지 모든 것이 태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때가 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감동푸드 본사 로비에 이복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72살의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청색 점퍼 대신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10년 전의 신문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회장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복래가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복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태성에게 연락을 취했죠. 태성은 즉시 복래를 이사회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죠. 지난밤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기려 하던 참이었거든요. 복래가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죠.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복래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복래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태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복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신문을 꺼냈죠. 10년 전 화재 사건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복래가 신문을 태성에게 건넸습니다. 태성은 그 신문을 받아들고 제목을 읽었죠. 도심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이름 모를 영양사 이미 알고 있는 기사였지만 복래가 가져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여인이 10년 전 회장님 손녀를 구했어요. 그때 불 속에서요. 복래의 말에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 스며 있었죠. 그 여인이 바로 진심백반 사장 최수인 씨예요. 복래의 확언에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회장님 부인과 손녀분을 그 아가씨가 구해내는 걸 직접 봤거든요. 복래의 증언에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강남의 풍경을 바라봤죠.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가씨, 자기도 화상을 입으면서 끝까지 사람들 구하려고 했어요. 정말 용감한 아이였죠. 복래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돌려 복래를 바라봤죠. 알고 계셨나요? 태성의 질문에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어요. 그 아가씨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확신했죠. 복래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죠.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었지만 목격자의 직접적인 증언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가씨를 도와주셔야 해요. 은인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복래의 간청에 태성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거든요. 복래가 떠난 후 태성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라고 지시했죠. 모든 주요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오후 3시에 감동푸드 본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감동푸드 본사 대강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들이 연단을 향해 설치되었죠. 강도훈도 뒤쪽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연단에 올랐을 때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평소의 회색 정장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몇 주간 우리 회사와 관련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그에게 향했죠. 진심백반 사장 최수인 씨에 대한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들은 진실을 왜곡한 것들이었습니다. 태성의 발언에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최수인 씨는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태성의 고백에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제 아내와 손녀가 화재에 갇혔을 때 최수인 씨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은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죠. 그런 분을 제가 출신과 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강당은 정적에 쌓여 있었죠. 최수인 씨는 품격의 근본을 가르쳐준 선생이자 진심의 상징입니다. 매일 아침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분입니다. 태성의 증언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최근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와 외부 포렌식 결과, 이는 우리 회사 내부의 강도은 상무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성의 폭로에 기자들이 일제히 강도은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감동푸드는 진심과 정직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런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단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죠.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수인 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그리고 진실을 왜곡당한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태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뒤쪽에서 지켜보던 주주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죠.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 아들 준호와 최수인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태성의 마지막 발언에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연단에서 내려왔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성은 혼자 남아 강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죠. 밥은 마음이 짓는 거지. 태성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었죠.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수인이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하고 있었죠.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강도훈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권력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인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10년 전 화재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안정을 취하면서 많이 나아졌죠. 그녀는 긴 흑발을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평소의 따뜻함을 되찾고 있었죠. 진심백반은 태성의 기자회견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일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사과의 의미로 꽃다발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수인은 그 모든 관심보다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 오후 수인은 감동푸드 본사를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하얀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대신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 직원에게 태성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곧바로 이사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태성은 수인이 들어오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태성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수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성은 그녀를 소파로 안내하며 직접 물을 따라 주었죠. 평소라면 비서가 할 일이었지만 오늘은 직접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너무 큰 용기를 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인의 말에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한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죠. 태성은 수인을 바라보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밤 제가 가게에 갔을 때 정말 못 알아보셨나요? 태성의 질문에 수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고 태성을 바라봤죠. 그날 회장님이 식당에 오셨을 때 사실 바로 알아봤어요. 수인의 고백에 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손가락에 반지요. 회사 창립 반지, TV에서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사내 소식지 표지에 클로즈업된 그 반지 사진을 잊지 못했어요. 수인이 태성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약지에는 감동푸드 창립 기념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익숙했어요. 10년 전 병원에서 잠깐 뵀거든요. 수인의 말에 태성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그때 수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인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태성의 질문에 수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요. 그게 더 멋지잖아요. 수인의 대답에 태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었죠. 심지어 모든 오해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준호 씨의 아버님이라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죠. 수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내 체면을 지켜준 게 결국 그대였구먼. 태성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아니에요. 회장님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분이세요. 수인의 말에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저 회장님이 진짜 마음을 찾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10년 전 제가 구한 건 회장님 가족이었지만 이번에는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수인의 말에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죠.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 그리고 수인의 인내와 지혜까지.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태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인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웃었습니다.
오랜 오해가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어 이사회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죠.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매일 아침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거죠? 수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화재 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요. 그때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수인의 답변에 태성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철학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을 때 더 맛있잖아요. 수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성도 따라서 웃었죠.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언제든 진심백반에 오세요.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태성은 매주 한 번씩 진심백반을 찾았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손님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경호원들과 함께 왔지만 점차 혼자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채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죠. 수인은 그런 태성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어주었죠. 태성도 그런 수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권위적인 회장이 아니라 그저 밥 한 끼를 먹으러 온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태성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그의 손에 물이 묻고 앞치마가 젖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즐거웠죠. 회장님, 설거지가 늘었네요. 수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성도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태성은 수인에게서 진정한 겸손과 배려를 배웠고 수인은 태성에게서 리더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배웠죠. 한 달 후 준호와 수인의 소박한 약혼식 겸 가족 모임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진심백반에서 소박하게 치렀죠. 태성은 직접 주례를 서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성의 주례사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인은 눈물을 흘리며 태성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약혼식이 끝난 후 태성은 혼자 진심백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10년 전 신문 기사를 바라봤죠.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기사가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밥은 정말 마음이 짓는 거였구나. 태성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죠. 수인이 만드는 음식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맛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 모든 것이 평화로웠죠. 10년 만에 찾은 은인, 아들의 행복, 그리고 자신이 되찾은 진심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훈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권력에 대한 그의 욕망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태성과 수인, 그리고 준호는 앞으로도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한 달 후 감동푸드 본사 대강당에서 특별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태성은 연단에 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 감동푸드는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합니다. 태성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기자들과 임직원들, 그리고 수인과 준호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서울 전역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분들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동푸드 그룹의 이름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태성의 설명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인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진심백반의 최수인 사장님이 총괄 책임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분의 철학과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죠. 그녀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함께 기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감동푸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상임 고문으로 남아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겠습니다. 태성의 발표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춰서며 깊은 숨을 쉬었죠.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일부로 오준호 이사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죠. 발표회가 끝난 후 태성은 개인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각종 서류들과 기념품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의 질문에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 일을 찾은 것 같다. 늦었지만 말이야. 태성의 대답에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껴안았죠. 일주일 후 준호와 수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진심백반에서 소박하게 치렀죠. 가게 안은 하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몇 개의 테이블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진심백반의 단골 손님들이었죠. 이복래 할머니도 깔끔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의 식탁에는 특별한 메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수인이 직접 만든 각종 반찬들이었죠. 화려한 웨딩 케이크 대신 수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백설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신랑 신부 앞에 서서 주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은 잠시 멈춰서며 수인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참석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죠.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손수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부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성이 손수건을 수인에게 건넸습니다. 수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받았죠. 그날의 은혜를 이제야 돌려줍니다. 태성의 말에 참석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인은 손수건을 가슴에 안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죠.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태성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맛있으세요? 수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집밥 같아서 좋네요.
태성의 대답에 수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진심 어린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죠. 한 달 후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계천 일대에 여러 거점이 마련되었고 매일 아침과 저녁 무료 식사가 제공되었죠. 수인은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현장을 돌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성도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평소에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도왔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밤이 내려앉은 서울 도심에서 진심백반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따뜻한 밥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죠. 한 노숙인이 밥 한 그릇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 기쁨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죠. 수인은 그에게 김치를 더 올려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태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와 손녀를 구해준 그 여인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밥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로 짓는 거였어. 태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했던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청계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태성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수인이 가게에서 나와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일과를 마친 피로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인이 태성에게 인사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저야말로 좋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다리 위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수인의 말에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네요. 태성의 대답에 수인이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심백반의 작은 불빛이 그 별들과 함께 도시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체면보다는 진심이, 격식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달아가는 밤이었습니다.